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티커로는 CEG죠. 이 회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저탄소, 그러니까 무탄소 전력 공급 회사입니다. 무려 32개 주에 걸쳐서요. 200만 곳이 넘는 가정, 공공기관, 또 기업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전체에서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전력 있잖아요. 그거의 약 10%를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회사가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AI 데이터 센터 이쪽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도 상당히 뜨거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또 최근 주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알맹이, 그게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아까 미국 최대 무탄소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 설비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고요? 네, 제공된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은 대략 31,700메가와트 MW죠. 여기서 34,000메가와트 사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료마다 수치가 약간씩 다른데 이건 집계 시점이나 포함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 있고요.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2024년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원자력입니다. 네, 무려 18만 711 기가와트시, GWH라고 하죠. 이걸 생산하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와, 18만 1,711 기가와트시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럼 다른 에너지원은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천연가스하고 석유 발전이 한 2만 91 기가와트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력, 풍력, 태양광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5,752 기가와트시를 생산했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발전량의 거의 90% 가까이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이게 탄소 중립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체 설비 말고도요. 한 4,774메가와트 규모의 외부 설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도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PA요? 그 장기전력 구매 계약.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 용어 종종 접하실 것 같은데요. 네, PPA, 그러니까 Power Purchase Agreement는요. 발전 사업자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층, 주로 이제 대규모 기업이나 다른 유틸리티 회사가 되겠죠. 이 둘이 특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사고 팔기로 딱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길게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력 시장 가격이 막 변동하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콘스텔레이션 같은 이런 대규모 발전사에게는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수익 확보.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생산하고 또 확보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판매하고 운영하는 건가요? 사업 구조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개의 핵심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 제너레이션 부문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들을 운영하는 뉴클리어 디비전하고 또 천연가스, 수력, 재생에너지 이런 걸 담당하는 파워 디비전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 뉴클리어 디비전의 역량이 정말 핵심인데요. 회사 자료에서도 이걸 강조하는데 원전 가동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캐패시티 팩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94%에서 95% 수준에 달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전 가동률,
그 캐패시티 팩터가 94, 95%는 되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캐패시티 팩터, 그러니까 가동률이라는 건요. 특정 기간 동안 발전소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 실제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94%에서 95%라는 수치는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업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 같은 설비로 더 많은 전기를 그것도 꾸준히 생산한다는 거니까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당연히 비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둘째, 특히 원자력은 한 번 돌리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꾸준히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기저부하 전력원이거든요. 근데 이 가동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처럼 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전기를 많이 만드는 걸 넘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꾸준히 만드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특히 AI 시대에는 정말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고객 및 에너지 공급 부문입니다. 이것도 다시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섬의 사업입니다. 약 200만 고객, 여기에는 뭐 1만 가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기관까지 다 포함돼요. 이 고객들에게 전력이랑 천연가스를 팔고 또 에너지 효율 높이는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거죠. 연간 공급량이 전력은 약 150 테라와트시 TWH고요. 천연가스는 약 800 BCF, 그러니까 10억 입방피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도매 사업인데요. 미국 내에서 정말 손꼽히는 규모의 전력 도매 공급하고 에너지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천연가스 마케터 중 하나고 또 미국 3대 에너지 트레이딩 데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정말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정말 발전부터 시작해서 판매,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회사네요. 근데 원재력 비중이 거의 90%에 가깝다는 건 다른 유틸리티 기업들과 비교하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고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자력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게 탄소 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시다시피 원전 운영에 따르는 안전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 문제, 규제 변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인 메타 있잖아요. 거기랑 20년짜리 대규모 PPA 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클린턴 청정 에너지 센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가요? 그 계약 규모가 무려 1121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형 원전 1기 설비 용량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약 기간이 20년이라는 점, 그리고 구매자가 바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메타는 AI 기술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 정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계약은 결국 AI 시대의 그 폭발적인 전력 수요, 특히 탄소 배출 없는, 즉 클린하고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그 수요를 딱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핵심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장기 계약은 당연히 회사의 미래 수익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쟁력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보죠. 미국 전체 무탄소 전력의 10%, 그리고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미국 최대 사업자다. 이 타이틀이 투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8%에서 19% 정도 되거든요.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이죠. 근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중요한 저탄소 기저전력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걸 넘어서요.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나 시장 변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AI나 데이터 센터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 없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보유한 원자력 자산의 전력적 가치는 계속해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가동률, 캐파시티 팩터요. 그게 결국 비용 효율성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 그런 수요처에게는 정말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되겠네요.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94, 95%의 가동률은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고요. 실제 돈을 버는 능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똑같은 규모의 원전을 가진 경쟁사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팔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결국 주가에도 반영이 되죠. 자료에 언급된 경쟁사 비교표를 좀 보면요. 넥스테라 에너지, NE나 듀크 에너지, DUK 같은 다른 대형 유틸리티 기업들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만 딱 놓고 보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70%에서 80% 수준으로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은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죠. 물론 주가라는 게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겠지만 시장이 이 회사의 원자력 운영 능력하고 AI 시대 수혜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운영 효율성, 그리고 AI 수의 기대감, 이게 주가 퍼포먼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재무 건전성하고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좀 줄었는데 순이익은 무려 131%나 급증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급증한 배경에는 아마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명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익성이 좀 낮은 사업부를 매각했다거나 아니면 연료비가 하락하는 등 운영 비용이 크게 줄었거나 혹은 전력 판매 가격 정책의 변화라든지 파생 상품 거래 같은 데서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앞서 계속 언급했던 높은 원전 가동률 유지, 또 AI 데이터 센터발 PPA 계약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수법 IRA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고 볼 수 있겠군요. 혹시 자료에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 관련 내용도 좀 있었나요? 최근에 캘파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그 캘파인 인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캘파인은 주로 천연가스 발전소로 운영하는 굉장히 큰 민간 발전 회사거든요. 만약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캘파인 인수에 성공한다면 현재 원자력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발전 포트폴리오를 천연가스까지 확장해서 좀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아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에 기반한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고요.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대규모 인수는 필연적으로 재무적인 부담을 동반합니다. 재무적 부담이라 그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현재 부채 수준이나 신용 등급은 어떤가요? 부채의 수준을 보면 S&P 글로벌 신용평가 기준으로 BBB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등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최상위 등급인 AAA, AAA 바로 아래 단계거든요. 이 정도 등급이면 뭐 안정적인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에 캘파인 인수처럼 수십조 원 규모의 아주 큰 M&A를 추진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수 후에 통합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거나 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리스크 요인인 거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 막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핵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언제든 강화될 수 있는 규제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 등들은 배당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배당 정책은 어떤가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자료 기준으로 보면 연 0.47% 전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대형 유틸리티 기업들이 보통 한 2%에서 4%대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죠. 이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나 부채 관리 이런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프로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요. 네, 그 서스테이널리틱스라는 ESG 평가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ESG 관련 위험 노출, 리스크 엑스포저 수준은 높음, 하이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위험을 관리하는 역량은 강함, 스트롱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원자력 사업 자체가 환경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내재된 위험 요인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하지만 회사가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역량은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잠재 리스크와 관리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겠죠. 네, 그럼 주가 자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간 70, 80%나 올랐고 현재 주가는 52주 최고가였던 357달러보다는 좀 내려와서 약 10대 20% 아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매수, 바이나 시장 수익률 상회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342달러 전후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투자자로서 최종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둘째, AI 혁명이 촉발한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딱 교차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셋째, 미국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 자산과 넷째,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 능력. 이건 단기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뛰어난 주가 퍼포먼스와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다섯째, 앞서 지적했듯이 0.5% 미만의 매우 낮은 배당 수익률은 배당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죠. 여섯째, BB 플러스 수준의 신용등급과 잠재적인 대규모 M&A 가능성은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고요. 일곱째, 원자력 발전 고유의 안전, 규제, 사회적 수용성 관련 리스크도 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가치주나 배당주로 보기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성장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성장주로서의 매력과 또 내재된 리스크 요인들, 이걸 좀 균형 있게 봐야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 AI 시대라는 큰 파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시나리오는 현재의 추세가 그냥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즉, AI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관련 PPA 계약이 계속해서 확대되고요. 회사는 강점인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만약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캘파인 인수 같은 M&A 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 통합까지 잘 된다면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EPS와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이랑 설비 투자 같은 걸 다 빼고 남은 현금,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부채 상환질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이죠. 이 EPS와 FCF가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긍정적 시나리오, 업사이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긍정적 시나리오는 정책적인 순풍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불어오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 예를 들어 IRA 세액 공제가 확대되거나 연장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예상보다 더 강화하는 거죠. 또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이나 재허가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더 커질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회사는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여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론 부정적 시나리오, 리스크도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점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역시 M&A 관련 리스크입니다. 만약 캘파인 같은 대형 인수를 추진하다가 규제 당국의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거부된다면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리고 시장의 실망감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인수 자체는 성공하더라도 인수로 인해서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거나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예를 들어 비용이 더 든다거나 시너지가 잘 안 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원전 운영 고유의 리스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관련된 정비 비용이 급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투자 심리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마지막으로는 정책 및 규제 리스크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거나 안전 기준이 상향되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인허가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는 등의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과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회사는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폭발적인 AI 전력 수요 중족,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논쟁적인 카드를 가장 강력하게 쥐고 있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바탕으로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뛰어난 주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낮은 배당 매력이라든지 M&A 관련 재무적 불확실성 그리고 원자력 고유의 리스크 같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같은 첨단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이른바 깨끗한 기저전력에 대한 수요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과연 시장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보유한 이 방대한 원자력 발전 자산의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게 평가하게 될까요? 특히 원자력을 둘러싼 그 해묵은 안전 논쟁,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말이죠.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속살을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